자, 그 다음에 우리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PPT를 실수로 껴놨죠. 네, 안 들어갑니다. 공부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바로 러시아 혁명으로 갑니다. 186쪽. 자, 러시아 혁명도 좀 구분 지어서 우리가 표트르 제재 이후에는 설명을 안 했죠. 제가 네,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사실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그냥 건너떴죠. 네. 그리고 알렉산드르 2세라는 인물을 설명했었습니다. 바로 농로 해방령이었는데 그게 부르주아를 지원해주고 부르주아층을 성장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 설명을 했었어요. 단순히 해방시킨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왜? 그 위에 있던 특권 계층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고 했고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렇게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리 지식인들이 일으켰던 민중 속으로란 뜻의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했던 거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브나로드 운동, 브나로드. 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러시아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계층 바로 노동자층이었어요. 노동자랑 농민층이 중심이 돼가지고 1904년 5년에 네, 피해 1요일 사건이라고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힘들고 정부가 개혁을 안 해주고 무능하고 썩어 있고 이런데 이 와중에 일본과의 전쟁에서도 그렇게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 네. 여기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 1요일 사건이라고 해서 노동자랑 농민들, 특히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으켰다. 어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었고요. 니콜라이 2세가 강력하게 진압을 합니다. 네, 늘상 러시아는 이렇게 강력하게 진압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 의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을 약속했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알렉산드르 2세의 그때의 흐름, 그 다음에 피해 일요일 사건, 세 번째가 2월이랑 10월 혁명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와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연결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PPT로도 정리했으니까 그 표 하나로 정리했죠. 꼼꼼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레닌의 개혁까지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등장, 이 두 인물을 비교하는 것도 네, 중요하겠죠. 맨 아래쪽에 187쪽 자료 1번에 레닌의 연설 나와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십시오. 그 다음 188쪽 네, 중국, 인도 여기는 제가 PPT로 설명을 안 하고 교과서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해혁명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까지 한 번에 쫙 정리를 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네, 아마 그 필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꼼꼼히 보세요.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아이 중국 그랬고 189쪽에 저는 인도도 사랑해요. 네,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 꼼꼼히 보도록 하십시오. 190쪽 저는 동남아도 사랑합니다. 네, 동남아. 네, 시험 문제 때 내기가 딱 좋잖아요. 우리 베트남 공산당 국민당, 수카르노 국민당 인물들 그리고 타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인도네시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더 중요한 거 우리 튀르키예 형님들, 네, 튀르키예 우리 아버지 기억날 겁니다. 아버지. 네. 191쪽에 연설까지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2차 세계대전 건너뛰고 우리는 바로 206쪽 자 카얄포 우리 세계의 회담 선언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기로 했습니다. 각 회담과 선언에서 어떤 내용들 나왔었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포츠담 같은 경우에 얄타 회담 때 소련이 참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포츠담 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요? 소련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참가국이 미, 중, 영이라 나와 있고 아래쪽에 사진으로 중국 대신에 스탈린 형님이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 힘 말빨이 좀 있던 국가를 고르라고 하면은 중국은 빠진 게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중국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미, 중, 영, 소 다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국의 이런 전후 처리 과정에 대한 결정 사항에 한반도 들어가 있고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독일 들어가 있어요. 특히
독일을 쪼갠 다음에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독일을 다녀왔기 때문에 독일을 아주 자세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206쪽 7쪽 읽어보도록 하시고 208쪽에 우리 국제연합 기본적인 시스템 그 파란색 나와 있는 조직도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뭐 너무 단수 남겨가지고 이렇게 내진 않았는데 적어도 그 상임이사국 걔네들의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시험 범위가 꽤 많습니다. 214쪽 냉전 체제의 형성과 그 다음에 냉전의 전개 꼼꼼하게 전부 다 보세요. 네. 마셜 플랜이랑 나프타랜다, 나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코메콘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 네, HO 아닙니다. 코민포럼 기억 꼼꼼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특히나 냉전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216, 217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과정 초반에 국국내전에서 국민당이 앞서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공산당이 이걸 뒤집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베트남 전쟁 우리가 통킹만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베트남 전쟁의 하나의 배경이었구나. 그 이후의 전개 과정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218 네, 똑같이 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우리 쩌둥이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인도의 독립과 분열 나와 있는데 인도는 냉전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잘 없어요. 네, 인도는 쪼개지는 이유가 종교 때문이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거기 호랑이 말하는 거 있죠? 호랑이인지 곰인지. 자, 간디 아저씨 같은 경우에 우리의 한반도 같은 경우에 누구랑 비슷하다? 김구 형님과 비슷하더라. 기억하시고 219쪽 꼼꼼하게 보시고요. 네, 그 중간에 중동전쟁 이야기 있어요. 여긴 빼세요. 16번째부터 21번째 줄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뺐어요. 네. 그 다음 이집트랑 아프리카는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 아프리카의 해 그리고 알제리 같은 경우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리는 그 이후에 독립을 하더라. 왜? 프랑스 이 개자식들이 나도 놓지를 않더라 라고 하는 거. 220쪽 자료 1번은 빼고 자료 활동 1번 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221쪽 제3세계의 형성과 비동맹 중립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도록 하시고 평화 10원칙 심심하면 읽어보도록 하세요. 네. 222쪽 냉전체제의 완화라고 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196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은 자본주의 쪽이든 사회주의 쪽이든 다 힘들어요. 네. 사회주의는 드디어 각종 이 독재 체제의 부정부패 문제로 비효율성, 그 다음에 인간들의 기본적인 나태함, 특히 일 안 하겠지. 비효율성.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점점 경제가 나락으로 가더라. 반면에 자본주의는 쭉쭉쭉 성장을 해 가는데 그 와중에도 경제 위기는 있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마셜 플랜으로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미국 경제가 폭삭 주저앉고요. 거기에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베트남 전쟁에 대한 비판, 냉전 전체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면서 1970년대부터는 냉전을 완화하자라는 움직임이 미국 쪽에서도 소련 쪽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우익과 좌익 진영 간의 다툼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냉전 체제의 완화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나토를 탈퇴하잖아요. 그것도 포함이야. 그래서 꼼꼼하게 기억하시고 그 아래쪽에 우리 미국 대통령 닉슨 아저씨의 연설 나와 있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네,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4쪽 여기 꼼꼼하게 보세요. 전부 다 보세요. 조그만한 글씨 다 보세요. 네. 여기는 냉전의 완화 속에서 소련과 그 공산권 국가들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시고 오른쪽 225쪽에 우리 고르바초프 형님의 연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독일의 통일 과정 너무 중요합니다. 네, 독일 통일 과정, 독일. 그 다음에 226쪽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네, 중국 사랑. 네, 쩌둥이 형님이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으로 문혁으로 나락으로 가시더라. 그 와중에 다시 등장했던 덩샤오핑이라는 인물이 중국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 와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왔는지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중국 린민들은 어떠한 민주화 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보도록 하십시오.
너무 춥군. 네. 228쪽에 잠깐만 227쪽 자료 1, 2번 다 중요합니다. 우리 흑묘 백묘론 중요합니다. 네. 228쪽 그쵸? 냉전이라고 하는 흐름 속 그리고 냉전의 이후의 상황에서 우리끼리 좀 잘 살아보자. 뭔가 통합을 좀 해야 우리가 없는 거 쟤네한테 얻어오고 쟤네한테 없는 거 우리가 좀 주고 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각종 통합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ECSC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우리가 오른쪽 페이지에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국가연합까지 여러 통합 조직을 공부했었습니다. 네. 공부한 게 아니라 뭐 제가 기억하라고 네, 압박을 줬죠.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네, 좋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130, 131은 우리 신자유주의는 뺐습니다. 안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232쪽에 민권운동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마틴 루터 킹 나와 있고요. 이 민권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개인의 인권이 가라앉고 국가주의, 전체주의 이런 게 강했잖아요. 근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교육을 받은 세대가 등장하면서 더 그게 심해져요. 그래서 개인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그 와중에 조금 더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억눌려 있던 소수자, 그렇지? 이 사람들 위해서 더 많은 투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성운동, 노동운동, 그렇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특히 이 와중에 섞여 있는 흑인들의 인권운동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미국에서의 민권운동이었어요. 흑인 민권운동. 네, 바로 마틴 루터 킹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짐 크로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게 남아메리카가 아니라 남아공에서는 넬슨 만델라 아저씨였죠. 무려 1990년까지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이 흑인과 백인을 아예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법안이 존재했다고요. 그걸 폐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968년, 그렇죠? 기존 세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참전했던 그 모든 세대의 모든 것들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1968년의 68운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연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 꼼꼼하게 보도록 하시고요. 233쪽에 세 가지 연설 중요합니다. 우리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그 다음에 68운동 당시에 우리 프랑스 대학생들이 뭐라고 주장했었는지 꼼꼼하게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234쪽에 여성운동인데요. 여성들이 뭘까? 50년대, 60년대에는 그냥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만 싸워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어떤 여성들은 인권이 올라가는데 왜 우린 여전히 이만큼이지? 이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보다는 차별이겠지. 백인 여성, 대학 나온 여성, 돈 많은 여성들은 지위가 점점 높아지고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대신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냐? 이 여성 내부에서도 인종과 계급과 각종 이런 그 불합리한 잣대들로 구분짓는 경향들이 있구나. 이걸 철폐해야 된다라고 싸웠던 게 80년대부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투쟁하기 시작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236쪽에 드디어 대중문화 우리 비틀스 형님들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대중문화가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묶어낼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TV와 라디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자동차. 뭔가 시위가 터졌어. 국회에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타고? 대중교통 타고. 그치?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기 위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니까 드디어 풍요로움과 더불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대로 묶이기 시작을 하더라. 그러면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그쵸? 이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흥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그걸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그런 대중문화가 출현한 사회를 대중사회라고 합니다. 대중사회, 대중매체, 대중문화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1960년대에 새로운 세대가 탈권위주의적이고 뭔가 개인의 인권을, 행복을,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청년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이게 그럼 대중문화랑 만나게 되면은 훨씬 더 시너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게 히피적인 행복, 자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문화의 발전과 히피 문화의 등장을 엮어서 공부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달라요. 대중문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의 특징에는 상업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게 탈권위적인 청년 문화랑은 달라요. 우리 탈권위적인 청년 문화, 독재에 저항하고 싸우는 그 문화가 자본을 지향할까요? 이건 다른 결이라고. 그래서 청년 문화가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흐름 속에서 더 크게 발전할 수는 있었지만 그게 반드시 대중문화랑 같은 속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있었어요. 윗부분에 보면은 대중의 취향과 정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달하면서 이게 대량 생산되는 상업화된 문화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그런 문화하고는 좀 다르죠, 결이. 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238, 39 여기 쭉 한번 보세요. 엘비스 프레슬리, 통기타, 히피, 비틀즈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한국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다. 우리 한국도 프랑스의 68운동 못지않게 60년대랑 70년대에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면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고요. 시험 문제 풀 때 꼼꼼하게 보도록 하세요. 쪽수도 많고 양도 좀 많습니다. 또 이렇게 질에 겁을 주지만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화이팅 하시고 안녕.